네, 변변한 정치 오늘은 두 대변인과 함께하는 목요일입니다.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상당히 좀 많은 일이 벌어지는 하루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는 날이기도 하고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4차 변론기일인데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을 하잖아요. 예. 두 사람이 대면하는 모습이 처음 이제 비춰지게 되다 보니까 어떤 장면이 연출될까 좀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김용현 전 장관은 이미 또 기소까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사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무래도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관계로만 봤을 때는 좀 양측의 이 변론 과정에서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또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좀 공적으로 이제 만나는 또 첫 자리인 만큼 어떤 식으로 또 절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떤 주장을 펼칠까가 또 관건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또 변론서 일부만 또 발췌해서 보다 보니까 조금 이 논란들이 와전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쪽지를 뭐 누가 줬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첫 함께하는 그런 또 공판 자리인 만큼 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가 또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예. 두 사람이 좀 분리될 수도 있나요? 뭐 증인들 같은 경우는 칸막이를 설치하는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던데. 이게 이제 어떨까요? 윤석열 예. 대통령 첫 출석 때 대통령께서 이제 형사소송법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 헌법재판은 형사소송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뭐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해달라. 뭐 굳이 그러면 가림막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이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네.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짚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제 뭐 다른 방송이나 페북에도 쓰곤 했지만 그 대통령이 드디어 법률가의 모습을 가지기 시작을 했다. 법률가의 모습이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은 약간 정치인 뭐 또 좀 가격하게 이야기하면 약간 선동가의 모습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다 지시했다. 이런 식의 것이었는데 저는 이게 법률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저러한 진술은 유해적 진술인데 예. 대통령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그 객관적인 행위가 있었을 때 그 행위를 지시한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행위와 지시 사이에 이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재벌 수사에서도 횡령 배임 사건이 있을 때 객관적인 행위는 월급 사장이 했어도 그걸 재벌 회장까지 연계시켜 올라가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거기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북송금 관련돼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했다 그랬잖아요. 네. 완전히. 그래서 이제 예. 재판 받아서 7년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죽어도 몰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타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대통령은 지금 보면은 그 왜 이 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헌법과 개헌법 어디에도요. 국회에 대해서 계엄을 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법부와 행정부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국회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를 못 취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물증이 3개가 있어요. 하나가 포고문 1호.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문 1호. 예. 두 번째가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보낸 그 비상입법기구 쪽지. 네. 세 번째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했다는 지시. 그 이제 특전사령관이 증언을 했죠. 네. 그리고 실제 그거는 그 특전사 부대가 국회 안에 난입함으로써 어느 정도 행동으로도 보여졌고 영상으로도 다 남아 있어요. 이 3개가 가장 결정적인 물증인데 그에 대해서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냥 대통령한테 책임이 다 타고 올라가요. 그쵸. 근데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이 일단은 법정에 가기 전에 포고문 1호는 김용현 장관이 어디 옛날 거 잘못 뺏겼었다.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에서 무슨 진술을 했냐면 그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난 모르는 일이다. 김용현 장관이 썼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특전사령관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는 그런 적 없다라고. 그 특전사령관이 혼자 했겠지 이렇게 해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점점 이제 진술이 막 다른 사람까지 종합을 해보면 와전이 된 것 같다거나 뭐 이런 맞아. 식으로 이제 네, 좀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뭉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부인한 거예요. 자기에게 책임을 돌아오지 않도록. 자, 그러면 이제 김용현 장관이 와가지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오늘 할 겁니다. 네. 하나는 대통령의 말에 어긋나게 아니다 대통령한테 다 보고 올렸고 포고령 다 검토한 거다 라던가 쪽지도 대통령한테 다 보고 올렸고 대통령과 함께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진술이 엇갈리죠. 그러면 이제 엇갈린 진술 사이에서 어느 진술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퉈야 돼요. 법정에서. 만약에 그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진술에 대해서 나에게 좀 떠넘기려고 하는 거를 다 부인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걸 인정을 해서 그냥 다 받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예. 그것도 또 그러면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리려면 그걸 또 다 입증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가 됐던 대통령이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길로 가는 법률가스러운 변호사스러운 그 선택을 한 거예요. 네. 물론 이런 부분이 뭐 법꾸라지니 뭐니 하는 비판을 받게 되긴 하겠고 자신의 잘못을 다 부하 직원한테 떠넘긴다는 역시 비판을 받게 되긴 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유리한 스탠스를 취하기 시작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시니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면 혹시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뭔가 질문을 할 수도 있나요? 오늘 현재 이제 탄핵 심판정 안에서 보통 재판정에서 예. 못하게 하죠.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예. 그 이제 법률 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네. 법률 대리인이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 못하게는 하는데 만약에 법률 대리인이 없이 그냥 내가 혼자 본인이 갔다. 그러면 자기가 그냥 혼자 재판하는 거면은 그 재판 당사자도 할 수 있는 거는 맞거든요. 예. 근데 보통들 이제 그렇게 특히 이게 상하관계가 있는 관계가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진술이 오염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제 법률 대리인 통해서 하도록 하지. 그러니까 법률 대리인이 양쪽에서 증인 신문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오늘 증인 신문이 사실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이 얼마나 길어질 것인가를 보여줄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날이 될 겁니다. 오늘 김용현 장관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결과가 언제 나올지 그 기간을 결정하는 좀 주요 그렇죠. 그런 날이 될 수도 예. 있군요. 오늘 또 헌재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예.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지는데 오전 10시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탄핵 소추된 지 174일입니다. 예. 이게 임명된 지 한 이틀 정도, 이틀 만에 됐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임명된 시기보다 탄핵 소추 상태가 더 길었는데요.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야당의 어떤 이제 탄핵 중독증 이게 뭐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결론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는 출근을 딱 하루 했습니다. 딱 예. 하루 출근하고 지금 174일 동안 직무가 정지가 되는 상태인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6개월 정도를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6개월을 꽉 채워서 지금 결론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웠네요. 네. 그러니까 심리할 게 대체 뭐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끌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사실 민주당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탄핵을 했지만 그중에서 진짜 이해 안 되는 사람 2명만 꼽아보라고 한다라면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일 것 같습니다. 네. 사유 자체가 없다는데 그리고 제가 민주당 측에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대체 이준석 방통위원장은 왜 탄핵을 시키셨냐라고 하면 사실 민주당 측 패널들도 좀 답변을 못합니다.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40초짜리 좀 날림으로 면접을 해서 박문진을 뽑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민주당에서 탄핵을 할 것을 예고를 하니까 근데 박문진 임기는 끝났잖아요. 예. 그래서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물리적인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또 그렇게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또 이례적으로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유감 표명까지 했을 정도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전 당연한 복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방통위원장만 3명을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위원장까지 탄핵을 시켰는데 결국엔 그 이유가 MBC 공영방송사인 MBC를 수호하겠다, 자신들의 어떤 편안에 가두겠다, 사실 그런 의도로밖에 읽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지금 민주당은 초긴장 상태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까지 된 마당에 뭐 또다시 탄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민주당이 또 지금 이 2인 체제 의결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3인이 의결을 해야 되는 또 법안을 또 새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또 법리 다툼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법리 다툼 그 자체보다 민주당이 정말 자신들의 정파적인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는지 또 오늘 한 번 더 증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기각 그 자체보다도 이 기각 사유가 또 어떻게 적시가 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각을 예상을 하고 계신데 일단 기각 사유도 좀 봐야 된다 말씀이셨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그 국조 내란 특위에서도 대통령 동행 명령장이 발부가 됐고 공수처도 강제 구인을 시도하고 지금은 대통령을 다들 못 잡아서 안달인 이런 상황인데 공수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동훈 공수처장이 도어 스태핑을 좀 자청을 했어요. 그래서 출근길에 얘기를 한 게 2차 강제 구인 시도 실패에 대해서 약간 숨바꼭질 비슷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이후에 법무부가 반박하면서 알려진 걸로는 대통령의 병원 진료 사실을 알고도 공수처가 구치소로 가서 좀 대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얘기가 알려지더라고요. 이건 좀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가 싶은데. 정말 공수처는 정말 무능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어차피 검찰이 기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사건 쥐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뭐 일하는 거 티내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빨리 그냥 검찰에 송치하고 그냥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빨리 안 그러면 검찰이 공소장 만드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지금 촉박하기 때문에 어차피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픈 것에 대해서는 진료를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정말 최소한의 인권이에요, 인권. 근데 그런 부분에까지도 가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들이 무슨 뭐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이런 티를 내려고 하는 것. 뭐 그렇게 잘한 게 있다고 그 회식도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던 간에 진짜 정말 무능함의 끝을 저는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수처의 이러한 행동들이 모르겠어요. 뭐 공수처는 완전히 민주당이 만든 기관이니까 사실상 공수처의 이러한 행동들이 그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정말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면들이 많거든요. 가족 면회 못하게, 서신 수발신 못하게. 제가 그것도 이제 그 페북에도 쓰고 했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간첩단 사건 중에서 실체가 있는 간첩단 사건이 있어요. 물론 조작 사건들도 있었지만 대표적인 게 그 통일혁명당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건의 주모자는 그 통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김종태라는 사람은 북한에 가서 돈도 받고 그 다음에 거기 조선노동당 입당도 하고 했던 양반인데 이 사람이랑 같이 그래서 다 체포가 돼가지고 당시에 수사가 돼서 김종태는 사형 구형받고 사형 선고받고 사형이 집행됐고 신용복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사형을 구형받고 무기징역 선고받고 수용 생활을 하다가 88년에 전향서를 쓰고 나와서 그 성공회대 등에서 교수를 하면서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바로 그 옥중에서 쓴 이 신영복 교수가 쓴 그 서신을 모아서 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란 책이 있습니다. 정말 스테디셀러고 이 책은 얼마 전에 30년 판도 양장본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유신 시대에도 서신 수발신은 금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유신 시대의 어떤 간첩 사건으로 간첩 사건에서 그것도 사형 구형받고 무기징역 받은 사람한테도 서신 수발신 그 서신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니까요. 스테디셀러가 됐고 이분이 쓴 석방 이후에 이분이 쓴 또 다른 책 이름이 있어요. 더불어 숲이라고. 이 더불어 숲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의 뿌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때도 옥중 서신을 너무 잘 아십니다 지금. 옥중 서신을 쓰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냐고 유신 시대도 안 하던 걸. 아니 그 사람도 간첩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통일혁명당이 내란 음모도 했어요. 그래서 내란 음모로도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방공법, 내란 음모 이 세 가지로 해가지고 무기징역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란죄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신영복 그 교수도 내란죄였다고요. 비슷한 혐의의 간첩단 사건 유신 시대에도 안 하던 짓을 공수처가 하고 있다. 그것도 지금 아직 탄핵 심판 결론도 나오지 않은 현직 대통령에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 조금 전 얘기 잠깐 나왔지만 공수처의 어떤 회식 그 사진 영상이 좀 공개가 되면서 이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에 청산 인근에서 회식을 한 건데 뭐 술도 좀 반입이 되는 모습이 펼쳐지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물론 뭐 저녁 먹으면서 반주로 뭐 한두 잔 먹는다 쳐도 이제 공교롭게 그날이 또 영장 청구한 날이고 어찌 보면 현직 대통령에게 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국가적인 비극인데
그런 술자리가 적절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요. 사실 공수처가 이렇게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그 서부지법 앞에서도 얼마나 또 이 긴장감이 흐르고 대치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예. 경찰과 시민들이 뭐 서부지법 난입 사태 이전에도 뭐 이제 경찰들이 유튜버들의 뭐 이런 그 사진대를 또 발로 차기도 하면서 이제 경찰들과 또 이런 긴장감도 계속 흐르는 그런 상태였고, 사실 그날 사상 초유의 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라는 사건 때문에 또 새벽에 결론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변인단도 즉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서 새벽 3시와 4시에 연달아서 또 저희 대변인단의 입장을 또 발표를 했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수사를 총괄하고 지휘하는 이 분들이, 특히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런 술자리를 체포영장 청구 직후에, 구속영장 청구 직후에 만들었다라는 것은 네.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동 공수처장이 사실 이 국회 출석할 때마다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이다가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한 직후부터는 사실 되게 득이양양한 또 표정. 네. 어제도 굉장히 그 언론 브리핑, 소위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엄청 밝은 표정을 또 지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가 지금 현재 어떤 이 수사 과정 그 자체를 일종의 체벌로 인식을 하고 있고, 또한 공수처의 어떤 입지를 확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어차피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그러니까 집행을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결국에는 그 목적인 이 수사라는 이 실효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데, 네. 그렇다면 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오면 적어도 윤 대통령 측한테 압박이라도 할 수 있지 않냐. 예. 왜 우리가 절차를 지켰는데 왜 계속 수사에 협조하지 않냐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모든 명분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집행을 했으면서 결과적으로 아무런 결론도 얻어내지 못하고 네. 술자리를 나누면서 이 국민들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때 이런 축배를 든다라는 거, 대단히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네. 여기 특정 또 활동 경비를 가지고 또 결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인은 직접 가져갔다라고 하지만 예. 이건 사실 술값은 결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수증에 이제 술값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저희가 또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 검찰 이제 그 감사원 그리고 대통령의 특활비까지 모조리 삭감한 상태에서 네. 과연 이런 행위가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옳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대통령 구속 이후에 한 번도 조사를 못했어요. 사실 그 전에도 조사를 못했으니까 체포영장까지 발부받고 뭐 그랬던 것인데, 일단 구속 수사 기간이 최대 20일이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는 검찰로 넘겨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한 기사 내용이 뜬 걸 보니까 구속 기간을 잘못 계산할 경우에 그 빨리 기소를 하지 않으면은 풀려나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다음 달 7일까지다라는 계산이 맞는지도, 공수처가 워낙 약간 신뢰를 좀 잃어가다 보니까 이 계산은 맞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검찰 측이랑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예. 그 적부심 신청을 했던 거 있잖아요. 체포 적부심. 그 기간이 이제 빠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의 측면에 있어서 지금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7일보다는 좀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보통 우리가 이 불병기한은 하루만 어겨도 그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데, 그게 조금만 어겨져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여유를 두고 이렇게 보통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항소나 이런 게 뭐 금요일까지다 그러면은, 아니면 또 그런 것이 뭐 금요일까지다 하면 목요일에는 접수를 하고, 네. 왜냐하면 그게 괜히 그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여유를 두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은 그렇게 좀 여유를 두려고 그러는데, 공수처는 검찰이랑 열흘씩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게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최대한 이거를 잡고 있으려고, 이거를 지금 그 7일까지라고 우기면서 최대한 잡고 있으려고 하는 예. 거예요. 근데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차피 기소는 검찰이 할 거니까 7일 이전에 기소를 할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하고 공소장을 쓸 때까지의 그 기간이 너무나 짧아져요. 그러면 검찰이 그 수사를 하고 공소장을 쓸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또 부실해집니다. 네. 이미 검찰은 공수처 수사는 별로 쓸모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냥 공수처가 진짜 대통령을
내가 정말 그 제대로 처벌받게 하는 게 목적이다, 수사기관으로서. 그렇다면 검찰에게 빨리 넘기고 7일이라고 우기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다른 네. 기관들한테도 협조하는 길인데, 공수처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공수처는 그냥 이거 하나를 가지고 앞으로 정치적으로 약간 프로파간다를 하면서, 마치 옛날에 그 일본의 도쿄지검이 그 일본의 다나카 총리를 로키드 사건으로 구속했던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지금 공수처 약간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자기가 그 다나카 총리 그 구속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는 그러한 정말 유사일에 정말 존재하지 않을 그런 일을 해낸, 네. 업적을 해낸 그런 수사기관으로서 최고의 업적을 해낸 뭐 그런 느낌을 자기는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혼자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전 국민 다 갑갑해하고, 특히 아마 공수처를 만든 민주당이 제일 갑갑해할 겁니다. 지금. 진척이 없는 수사를 보면 민주당도 뭐 갑갑하겠죠. 예.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출신의 김병주 최고위원이 요즘에 뭐 민주당을 향한 테러 위협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방검 토시를 항상 하고 다닌다, 뭐 보여주기까지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뭐 방검복, 방탄복을 좀 입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을 굳이 최고위에서 보여주기까지 하면서 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서부지법 사태를 좀 자꾸 상기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저도 그런 의도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게 정치권이 과열되기 시작하면서 저희 지난 총선 때도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배현진 의원도 또 피격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정치가 아무리 과열돼도 폭력만큼은 안 된다라고 그 당시에도 이 양당이 모두 다 결의를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도 있었는데, 사실 지금도 민주당의 주장처럼 정말 정치가 과열되어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개별 의원들은 어떤 또 그런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최고위에 가져와서 전시를 하고 소위 방검복 퍼포먼스를 벌였다라는 것은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테러리스트로 낙인을 찍고 조금 이런 것들을 뭐랄까요, 정쟁화하려는 그런 네. 좀 부적절한 시도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오히려 테러 위협을 희화화를 하고 국민적인 이런 불안감을 증폭시키려 하고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출처도 뭐 민주파 출소에 여러 이런 뭐 제보들이 들어왔다라는 네. 식으로 이제 인용을 하시면서 예. 보니까 그 소위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갤러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익명으로 작성되는 그런 게시글들의 어떤 제목만 따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민주당을 향한 위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이면 저희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도 엄청난, 지금 윤 대통령만큼 악마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 다 민주당이 주도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나만 피해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김병주 의원이 민주당사도 경찰들이 경호 경비를 강화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이게 이분들은 이 경찰이라는 것이 지금 사실 이 법원 앞도 지켜야 되고 사실 헌법재판소 앞에도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사를 지켜라라고 너무 당당하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분들은 정말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문제 그 자체를 강조하고 어떻게든 불지피기 위해서 문제의식만 강화하는 식의 정치를 하는구나. 네. 그래서 민주당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또 뭐 선보겠다라고 하는 게 여론조사인데, 여론조사 검증특위를 당내에 만들었잖아요. 오늘 또 관련된 토론회까지 연다고 하고, 그리고 법안이 좀 이제 슬그머니 발의된 것들이 있던데 보니까 여론조사 업체를 관리하는 그런 법안이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박상수 대변인 시절에 여론조사 이거 다 조사해봐야 된다라고 먼저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는 게 뭐 여론조사 업체가 워낙 좀 난립하고 있다 보니까 검증은 할 수 있는데, 본인들 정당 지지율 잘 나올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게 역전이 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진정성에 의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명태균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도 여론조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히 조금 짚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여론조사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하는 면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그때까지는 민주당이 진짜 조용했어요. 예. 우리가 그 명태균 문제 나오고 했을 때 그때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관리 강화해야 된다 얘기할 때는, 여론조사 꽃 김어준 씨 것도 해보자 했을 때는 그때는 그냥 조용히 가만히 예. 있다가 지금 자기들이 이제 또 지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하겠다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실선거는 있었다고 보고 선관위의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감시도 필요하다라는 데 있어서는 또 동의를 합니다. 예.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민주당은 부정선거는 죽어도 없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부정 여론조사는 있었다 그래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네. 부정선거는 없는데 부정 여론조사는 있다? 뭐 있으려면 다 있던가 없으려면 다 없던가.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입맛에 따라 취사 선택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태도들, 사실 민주당이 아까 방검복이나 막 이런 거를 가져오는 것도 국민들 앞에 자신들이 이제 피해자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국민들은 다 알아요. 지금 어떤 정부인지. 지금 사실 민주당 정부입니다. 국민들은 민주당 정부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는 지금의 이 혼란상과 지금의 국정 난맥, 그다음에 경제 위기를 민주당 정부에서 민주당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네. 민주당 정부냐? 예. 한덕수 총리를 탄핵시킬 때 민주당 정부인 게 확정된 거예요. 권한 대행을 네. 누구를 할지를 정하는 게 민주당이에요. 솔직히 지금 계속 탄핵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부 수반을 국가 원수를 그냥 민주당이 정할 수 있어요. 국민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그 국무위원들 중에 자기 입맛에 맞는 국무위원이 올 때까지 탄핵시킬 수 있는 힘을 네. 그 존재를 보여줬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우리 대통령은 지금 구치소 계시잖아요. 더 이상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지, 탄핵을 막아줄 힘도 없지.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 여당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자기들이 무슨 뭐 방검복 입어야 되고 뭐 여론조사 부정 여론조사에 시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봐야 피해자 코스프레 피해자 같은 코스프레 해봐야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미 민주당 정부가 시작됐어요. 네. 그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뭐 신년 기자간담회도 한다고 하고 오후에는 재판도 출석을 해야 되는데 항소심 첫 재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게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서 이대로라면은 이 형이 확정이 될 경우에는 대선도 못 나오는 그런 형이었는데 네. 앞서 공판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 정정 보도를 좀 해달라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신청한 것까지는 아니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은 안 했다 이런 얘기긴 해요. 이게 검토 중이다 이런 건데 어쨌든 좀 검토는 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는 재판이 중단될 수 있는 뭐 그런 사안이잖아요. 맞습니다. 요새 민주당이 좀 많이 조바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건뿐만 아니라 그 여론조사 평판연구소를 또 항의 방문을 한다라고 했다가 최근에 또 전격 취소를 또 하기도 했고 예. 우리 최민희 의원이 그 과방위에서 이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몇몇 매체와 네이버 포털까지 대표까지 불러서 청문회를 한다라고 했다가 지금 좀 약간 발을 빼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 여론조사 특위라는 것도 만들긴 만들었는데 위원장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지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자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따져보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왜 지지율 하락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명징하게 답을 못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봤을 땐 답이 명확한데 예. 이제 이분들은 또 지록 위마에 이 눈 가리고 아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수인 이재명 대표의 문제를 배제하고 원인을 찾다 보니까 네. 자꾸 엉뚱한 데 좌표를 찍는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다라고 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죠. 지금 별건 그 신권 배당까지 다 중단시킨 상태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리스크는 그렇다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지금까지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맞느냐? 전 이것부터 따져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2심을 무마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개 혐의에 5개의 재판. 그러니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이 이 대통령 전과자 이 범법 혐의가 있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런 혐의들을 무마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기 중에 발생한 것에 대한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 맞습니다. 아닌가요? 직무상의 그런 것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있는 조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는데 그 지점에 사실 저희보다도 민주당에 있는 후보들이 앞으로 더 이재명 대표에게 공세의 고삐를 당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민주당에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지지율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지지율도 오로지 받지 못하는 대표가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이 지지율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 시점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검토 중인 거로 정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검토만 한다는 거 보니까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좀 이렇게 입장이 좀 바뀌는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국민들 앞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제
결국 그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상황에서 최대한 국민들한테 뭔가 모양 빠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양당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쪽도 지금 이렇게 주진 의원이 어제 아주 정확하게 딱 이게 다 사건 번호 알면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주진 의원은 계속 트래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정확하게 딱 찍어버리니까 야 이거 신청했다가는 모양이 엄청 빠지고 있고 안 그래도 내려가는 지지율에 더 빠지겠다라는 느낌을 받으니까 이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거 같고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또 있으니까 제가 그냥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마찬가지로 뭐지요? 네. 예, 문영배 헌재 소장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제 제기한 것, 그 경조사까지 들어가지고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 저는 이것도 국민들 정서에 그렇게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은 국민들한테 예. 조금 좀 이제 크게 보이는 모습으로 가져가고 특히 우리 당이 지금 지지율이 오르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여당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야당으로서 탄압받는 느낌이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지지율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또 재판부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 이게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좋은 전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예. 그리고 경조사까지 가져가가지고 그 경조사에 갔네 안 갔네 이러고 있으면 네. 이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이 국민 정서라는 게 있어요. 네. 아무리 적장이라도 경조사는 챙겨주는 거는 그냥 하나의 예의로. 예의고 네. 그냥 이게 국민들의 그런 마음 아닙니까? 연소원 18기요. 한 300명 돼요. 300명? 3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 기수가. 네. 그러면 그 300명 안에 들어간다 해서 다 그러면은 저도 제가 나온 그 법대도 300명이에요. 한 학년에. 네. 근데 저 법대 안에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섞여 있거든요. 아직도 동기들 중에서도. 예.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재판부 괜히 자극해서 좋을 것도 없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쟤네는 왜 저런 걸 가지고까지 하나? 이렇게 네. 돼버리면 우리들한테도 별로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는 좀 대국적으로 국민들 앞에 모양 안 빠지는 그런 모습을 어차피 민주당도 지금 모양 빠지기는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런 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조금 대국적으로 그리고 모양이 좀 좋게 그리고 안에서는 지지고 볶고도 밖에서는 좀 멋져 보이게 이거 진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거는 사실관계를 조금만 확인을 하자면 예,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 사실 법률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뭔가 반박문을 낼 때 여러 사실관계 중에 특정 사실이 아닌 것 한 가지만 콕 집어서 반박을 하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펼치거든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조문을 갖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호영호재하는 사이가 아니란 얘기는 안 했거든요. 실제로 정성호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실 친명 좌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분이 2023년에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연수원 300명이라고 하셨지만 노동법 학회를 같이 했다. 문영배 헌법재판관과 그래서 사실상 정말 끈끈한 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 얘기를 또 어떤 특정 하셨거든요. 학회를 같이 했던 그럼요. 사이다. 그러니까 예. 그 이너서클이 또 있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또 하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그 부분도 반박 안 했지 않습니까?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재판 결과를 난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얘기했다라고 그 부분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또 반박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재판에서 어떤 중요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들은 조금 더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변한 정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